탈핵 왜 어떻게인데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이미 당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근데 아직 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아니에요. 탈핵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세포에서 핵을 추출하는 것밖에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물론 우리는 핵발전, 핵무기, 이런 핵 에너지로부터 탈출하는, 없애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건데 굉장히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빠이빠이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또는 남은 그 무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방사능을 뿜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까지 가는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험난한 일입니다. 아무튼 보이시죠? 제가 질문을 계속할 텐데 이게 무엇일까요? 정화조. 예전에 그 애들 나와갖고 막 그냥 뭐 추론해갖고 그런 TV 프로 있었는데 뭐였죠? 아무튼 그런 느낌이네요. 정화조. 아니고요. 예, 뭘까요? 발전기. 재밌다 이거. 아니고요. 와, 참신하네요. 아니고요. 땅을 다지는 데 쓸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해보니까. 테니스장. 네. 물통이에요, 그냥 물통. 물통인데 큐 드럼이라는 물통입니다. 이 알파벳 Q처럼 생겨서 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훌륭한 물건인 게 이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이 식수원하고 거주지가 멀어서 예전에는 부녀자나 아이들이 물동이를 이구지구 이렇게 날랐겠죠. 근데 이게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가벼운 물통, 이게 한 40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다 그러는데 돌돌돌 굴려오면 깨질 우려도 없고 힘도 안 들고 굉장히 간단한 물건이고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돈도 별로 안 들었겠죠. 기술도 간단한 기술이고. 근데 이 사람들의 생활은 굉장히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90%를 위한 디자인,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현지에 가급적 나는 재료로 현지에서 쉽게 보급하고 고쳐 쓸 수 있으면서도 유용한 물건을 적정 기술이라고 해요. 이것은 휴대용 정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있어도 이렇게 세균에 감염된 그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없었는데 이런 활성산 필터 같은 걸 넣으면 쉽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소외된 90%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어떤 물건들은 10%를 위한 그런 물건 기술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요거 물탱크. 요거. 물탱크가 있으면 많이 힌트가 됐죠. 안개 포집기. 그러니까 스타킹 같은 그런 고운 천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새벽에 안개가 여기 딱 맺혀서 이제 물에 깨끗한 물이 저장이 되는 거죠. 요것은 태양열 조리기. 뭐 간단한 제품은 한국에서도 많이 행사 때 쓰는데 요거는 인도의 한 병원인데 하루에 뭐 200인분 정도 요리를 이것으로 다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 별도의 동력이 안 들게도 만들죠. 자동으로 추적을 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적정 기술인데 사고가 날 게 없죠, 이거는. 네. 송천규 당원입니다. 예. 이것은 자전거 발전기. 그러니까 고물 자전거를 이제 휠에다가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하는데 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이 약식 집회에서는 이 자전거 발전기로 전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몇 년 전에 바빠갖고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헬스 자전거 X자 접히는 걸로 딱 하면은 이 승용차 트렁크에 실릴 정도로 만들어서 하면은 아니 간이 집회에서는 음향 정도인데 음향은 몇 볼트 안 들죠. 그다음에 물론 축전지를 달면은 축전을 해갖고선
쓸 수 있는데 더 좋은 거는 계속 돌리면서 저는 연사가 발언을 하게 하자 이겁니다. 쓸데없이 긴 얘기하지 않고. 예. 근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흑기사들이 줄을 서갖고 이 연사의 발언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돌려주는 거죠. 집회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적정 기술이었다고 한다면은 적정하지 않은 기술이 있겠죠.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굉장히 크다든지 여러 의미에서 위험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기술. 그렇지만은 많은 적정하지 않은 기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핵발전이죠. 이 만화는 아시죠? 예, 심슨 가족. 이 만화의 배경 자체가 스프링필드 핵발전소가 큰 게 하나 있고 이 호머 심슨도 여기서 핵발전소 안전을 관리를 하는 노동자로 나오죠. 그래갖고 이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많은 것도 핵발전과 관련된 걸 다루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이 도난당한다든지 무슨 거기서 이제 뇌물을 주고 비리 때문에 이게 사고가 은폐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대하고 복잡하고 위험하며 따라서 고도의 관리와 통제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도 사고가 나죠.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벌써 4년이 됐죠. 이거 난 다음에 그 유럽의 몇 나라에서는 이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몇 개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했대요. 너무 이제 위화감을 준다고 해서. 거대하고 복잡하고 위험하지만 우리 주변 가까이에 와 있죠.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00만 분의 1. 핵발전소 사고가 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 말라라고 핵발전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를 합니다. 100만 분의 1의 확률은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적다는 거겠죠. 근데 이상한 게 또 여기서 또 잠깐 쪽지 좀 볼 테니까 잘 기록을 해두세요. 숫자 같은 거를. 그 세계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가 몇 개 정도일까요? 몇 개일까요? 박중근은 3,000개. 3,000개 나왔습니다. 정정원 동지. 모른다 나왔고. 김일홍 총장님은 120개. 120개. 450개. 생각보다 안 많죠. 예. 보통 3,000개, 10,000개 이런 답변이 흔히 나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이거는 굉장히 세계에서 많아서 이거를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50개 정도고 그것도 핵발전소를 10개 이상 가진 나라는 그것도 10여 개 국가밖에 안 돼요. 예. 일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데서 이제 1, 2, 3위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450개 중에는 폐기된 것도 몇 개 있긴 한데 인류가 핵발전을 시작한 게 1950년대부터니까는 한 60년 정도 됐죠. 그동안 지어진 걸 다 합치면 460개 정도인데 큰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3마일. 예, 미국의 3마일, 78년 3마일, 체르노빌 1986년, 근데 후쿠시마 2011년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다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노심이 녹아내리는 그런 뭐 특별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예. 노심이 해결료와 같이 녹아내리는 그런 사고를 멜트다운이라고 합니다. 멜트다운이 요새 얘기가 길어지는데 왜 중대한 사고냐 하면은 멜트다운까지 가지 않는 사고 같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든지 어쩌든지 그러면은 제어봉이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갖고 이 발전을 중지시키고 이제 딱 해결료를 살짝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멜트다운처럼 녹아내리면은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꺼낼 수가 없어서 그 원자로 핵로 자체가 이제 못 쓰거나 계속 열을 방출하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심한 건 멜트 스루라고 해서 멜트다운이 일어나서 이제 노심 아래로 이제 계속 반응을 하면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제임 폰다가 나오는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차이나 신드롬이 뭐냐면 미국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서 멜트스로가 나면은 계속 녹아내리니까는 지구의 핵을 뚫고선 중국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게 차이나 신드롬, 그 핵발전의 공포를 그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멜트다운까지 간 게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고 후쿠시마에서는 그 중에서도 1, 2, 3, 4호기에서 다 멜트다운이 일어났거든요. 그 6기예요. 460기 중에서 6기가 멜트다운이 일어났으면 확률이 어떻게 되죠? 1% 이상인 거죠. 예. 그리고 횟수로 치면은 60년 중에 6번, 6기가 사고가 났으니 단순 계산을 해도 10년에 한 번씩 평균 멜트다운이 일어난 거죠. 아까 100만 분의 1 확률이라 그랬는데 10년에 한 번 내지는 1%, 이건 뭡니까? 너무 차이가 크죠. 10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정의상 설계상의 오류로 노심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설계에 오류가 없어야 되고 설계대로 시공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뉴얼대로 운영이 잘 돼야 되고 정비라든지 그런 게 그 다음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일본처럼 설계 허용 한도보다 큰 지진이라든지 더 높은 강한 쓰나미가 온다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지 않는다든지 전쟁이나 테러가 안 난다든지 그게 다 적용됐을 때 100만 분의 1 확률이 실현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10년에 한 번씩. 고리 1호기, 한국에서 최초로 가동된 게 고리 1호기죠. 부산에. 고리 1호기 안에는 배관이 170km, 전기 배선이 1700km가 있습니다. 이게 30년 수명을 다 설계 수명한 다음에 10년을 연장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년 더 연장하려고 지금 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긴 설비가 30년, 4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들어가 볼 수 없는 곳도 많아요. 이미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단순히 서류로만 그 점검을 하거나 기계가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뭐 쥐가 쏘아먹었을지 어떻게 부식이 됐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라는 건 애초에 의미가 없는 확률이고 이걸 또 노동자 책임으로 전가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왜 핵발전이 그래갖고 근원적인 위험성이 있냐 하면은 핵발전과 핵폭탄은 원리상 동일하죠.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가 있다고 윤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배웠어요. 그 사람이 원자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냈어요. 뭐냐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물을 쪼개고 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초적인 입자가 있지 않을까? 그걸 원자, 아톰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원자의 비밀에 접근을 했죠. 딱 했더니 원자도 더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잘 안 쪼개져요. 안 쪼개지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쪼개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 발견한 원리죠. 그래서 특히 이 원소 기호가 큰 이런 것들은 무게도 중성자가 많아서 무게도 무겁고 이 붕괴, 쪼개질 확률이 높습니다. 쪼개질 성질을 갖고 있죠. 대표적인 게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죠. 쪼개지고 하면은 납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안정된 원소로 이제 붕괴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중성자를 딱 부딪히게 해서 쪼개면서 다른 성질의 우라늄이 되면서 또 이 중성자 튀어나온 게 계속 연쇄로 반응을 합니다. 자동으로 연속 임계를 일으키는 게 핵분열이죠. 이렇게 되면은 핵폭탄이 되는 거죠.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의 실전에 쓰였던.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에너지가 나면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어도 그걸 다른 식으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이나
뭐 흑연이나 이런 걸로 천천히 분열하게 하는 게 감속제고, 그렇게 하는 게 핵 발전입니다. 그 처음에는 핵 발전소, 그러니까 핵로, 원자로는 핵 발전을 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한번 태워서 더 분열을 쉽게 할 수 있는 우라늄을 얻어야 되거든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그렇기 때문에 핵 발전이 아니라 핵 연료를 얻기 위한 원자로를 먼저 만들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그 잠수함, 핵잠수함을 먼저 만들었죠.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 핵잠수함에 핵 엔진, 원자로를 지상으로 갖다 놓고 발전을 한 게 핵발전의 시작입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잘 다루어야 하는데 잘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체르노빌 사고가 난 적이고요. 멜트다운이 일어났을 뿐더러 쾅 경납 건물이 터졌죠. 그래갖고선 이렇게 이 각종 부품, 건물 잔해와 핵연료가 섞여서 이제 확 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물질들을 한 곳으로 일단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바로 그 맨몸으로 가서는 직사를 하는 정도니까 로봇을 보냈죠. 근데 로봇가 회로가 미쳐 날뛰어서 고장이 나버려요. 잠깐 뒤로 조금 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방사능이라는 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혹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죠. 이거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는 게 굉장히 개념이 안 들어오실 텐데 방사능을 내는 능력이 방사능이고 방사능을 담고 있는 선이 방사선이고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방사능 물질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은 딱 붕괴를 하면은 이제 조그만 그 이 헬륨 입자, 예, 이게 이제 눈에 정말 안 보이죠. 이게 딱 직선으로 이제 확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알파선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작은 총알이 사방으로 총알의 화살이 사방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알파선은 종이로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베타선은 그것도 입자인데 그거는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걸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감마선은 파장이에요. 빛도 입자이지 파장이지 그러잖아요. 파장인데 그거는 이제 납으로 막아야 돼요. 굉장히 긴 거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은 핵종, 이 원소에 따라서 고유하게 이 어떤 건 알파선을 내고 어떤 감마선, 어떤 건 베타선을 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입자든 파장이든 자체 에너지를 갖고 미세하게 이렇게 뚫고 가기 때문에 그게 세포한테 가면은 세포를 뚫고 헤집고 다니니까 당연히 큰일 나겠죠. 근데 미세한 감마선이 간다 하더라도 세포에서도 취약한 RNA 이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데들은 먼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대의 기형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맞으면은 그래서 기계 회로도 망가지는 거죠. 거기에 타격을 받아서. 그래서 로봇도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바이오 로봇. 그 소련 정부가 이제 군인 광부들을 엄청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 젊은 군인들한테 수제품, 기성품이 없기 때문에 수제품으로 납으로 만든 앞치마, 헬멧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가지고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은 이 아래층에 모여 있다가 딱 시간을 재갖고선 2인 1조로 올라가서 삽으로 이 잔해들을 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30초 내지 1분 만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굉장히 첨단 기술로 만드는 핵발전소지만은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원시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
급한 곳에 한국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 뭔가 중요한 곳에 너트가 풀렸다. 그럼 방호복이라고 입고선 이제 요이땅 해갖고 몇 번 죄고선 돌아오고 죄고선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해갖고 딱 5번 내지 10번밖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방사능이 높은 데 가면은. 딱 이제 저기 방사선 선량계로 딱 측정해서 아, 당신은 체내 방사선을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임무를 다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훈장과 약간의 포상금을.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이나 질환에 걸려서 죽었죠. 아무튼 이렇게 몇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석관, 콘크리트 돔으로 지금 묻어놨죠. 근데 그 석관도 수명이 30년인가 그래갖고 지금 이제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선 더 좋은 걸로 지금 새로 덮기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돈을 모으고 있죠. 또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핵발전을 잘 다룰 수는 없었는데 후쿠시마인데 비슷하죠. 구도까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 핵발전 후쿠시마는 이 쓰나미가 오기 전에 이미 지진 때문에 이 냉각 그 전원 공급 장치가 배선이 끊겼어요. 그래갖고선 제어가 안 됐던 건데 핵발전소라는 건 재미있게도 이거 자체 굉장히 에너지와 전기를 생산하지만 외부에서 전원이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냉각하고 제어는 외부에서 이거 뭐 이렇게 22만 킬로와트를 만들어내는데 그걸로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150 볼트, 220 볼트 이런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선 여타 사고가 나서 이제 계속 폭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 작업 반장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직원들한테 주차장에 가서 자동차 배터리를 탁 띄우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연결을 해갖고선 전원 공급을 시도를 했죠. 며칠 하다가 안 되니까 자위대에서 이제 헬리콥터가 오고 물을 싣고 오고 그래갖고 이제 바닷물 쏟아붓고 지금도 그냥 간신히 식히고만 있는 거죠. 후쿠시마 발전소는 일부 이제 해결료를 반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 이 냉각수로 쓴 게 그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돼가지고선 태평양으로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사고는 언제나 예외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사고도 예외일 것이다. 아까 그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얘기는 잠깐 했으니까는 근데 중요한 게 모든 핵종에는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고유한 반감기라는 게. 이 반감기라는 거는 저절로 갖고 있는 방사능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인데 핵종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절대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왜 탄소 동위 원소 연대 측정 이런 거 있죠. 사학, 고고학 이런 데서 그건 뭐냐 이거 고유의 그것도 저기 반감기를 갖고선 실제로 얼만큼 세월이 흘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사능의 영향이라는 거는 쭉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높은 이렇게 밀리시버트를 피폭되면은 바로 죽거나 뭐 구토나 날아나는 기 림프 감소 뭐 이렇게 하다가 체내 축적이 되면은 뭔가 여하튼 뭐 세포나 뭐 근육 이런 데에 바로 상처가 오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이제 몸속에 들어가 있다가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자연 방사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연 방사능이라는 거는 대개는 생명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게 왜냐하면 지구가 처음 생긴 게 한 50억 년 전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지구 전체가 방사능 물질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원소 자체가 그런 원소들이 많았던 건데 이게 붕괴를 하면서 이제 또 나머지는 또 이제 지구 가운데로 남아 있고 그래서 방사능이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가 된 다음에 10억 년 전에 이제 생명체가 물 속에서 탄생하기 시작한 거니까 자연 방사능이라는 건 그 자체가 지금은 큰 수치가 높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많이 맞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우라늄 광산
이런 데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 당연히 그런 장애가 많이 질환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라돈도 방사선 물질인데 화강암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도 화강암이 많은 지형이어서 라돈도 이제 근데 라돈은 반감기가 24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풍이 잘 되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이 지하 이런 데에서 라돈이 높게 나오면은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 호메로스 가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우나에 라돈탕 기억하세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엔 있었어요. 그게 이 한증막 중에 이렇게 화강암으로 이제 딱 바닥을 깔고선 이걸 라돈탕이라고 건강에 좋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주 저선량의 방사능은 신체에 활력을 줄 수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돈은 몸에 이제 생기를 부여한다 해서 라돈탕 이렇게 했는데 그 가설 여하튼 그러니까 호메로스 가설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방사능의 영향이. 근데 지금은 직선 선형 가설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적은 방사능이라도 축적이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근데 반감기 얘기를 했는데 제일 언론에 많이 나오는 방사능 원소가 뭐죠? 요오드하고 세슘이에요. 요오드하고 세슘인데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이렇게 하면은 2시간 걸리는데 조금만 그래도 이론적인 얘기 조금 앞에 할게요. 요오드는 이게 방사능을 가진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침투를 해서 이제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그런 원리라서 방사능이 없는 요오드 제제를 미리 채워 넣으면은 방사능 요오드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갖고선 다시마 미역을 먹으라고 하거나 근데 그 정도 먹어서 안 되고요. 한국도 핵발전소 주변 마을의 이장님 집에 이 요오드 제제가 있어요. 사고가 나면 나눠주라고. 요오드는 갑상선이고 근데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입니다. 그러니까는 8일 더하기 8일 더하기 8일 더하기 8일 이렇게 해서 한 80일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없어지죠. 아무튼 그러니까는 요오드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갑상선암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특히 원전 주변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고. 요오드는 지금도 방광이 짧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세슘인데 세슘은 어디 있습니까? 세슘 134, 137, 세슘 137 요건데요. 30년이에요. 후쿠시마 사고 전에도 한국에서 세슘이 검출됐거든요. 세슘은 자연에 없어요. 세슘, 스트론튬 이런 거는 인공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킬 때 생기는 것인데 세슘이 검출됐는데 그거는 체르노빌에서 나오거나 핵무기 실험에서 나오거나 지구상을 떠돌다가 오는 겁니다. 버섯에서도 세슘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데 생역버섯까지 나왔다고 그랬는데 신기한 게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것에서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세슘이 칼륨하고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표고버섯이 칼륨을 이제 흡수를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갖고 칼륨인 줄 알고 이제 세슘을 뽑아갖고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까 이 유전 형질을 가진 세포가 취약하다 그랬잖아요. 한참 자라는 아동들한테는 사실 표고버섯, 대구, 수입산 대구 이런 거 먹이지 않는 게 좋겠죠. 예. 세슘은 30년이고, 근데 핵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뒤에 얘기를 할 텐데, 폐기물 중에는 거기서 썼던 공구라든지 방호복 이런 상대적으로는 방사능이 적지만 당연히 인체엔 해로운 그런 걸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 자체, 우라늄, 플루토늄이 남아있는 사용 해결료를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고준위 폐기물에는 이 우라늄, 플루토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24,000년이에요.
24,000년 동안 알파선을 내는 겁니다. 근데 알파선 같으면 특히 체내 피폭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종이로도 막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무서울 것 같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몸속으로 들어갔다, 식도나 혈관으로, 그 앞에 있는 장기에 알파선을 막 알파 입자를 쏘겠죠. 굉장히 더 무서운 거죠. 이런 플루토늄을 24,000년, 반감기라면 더하기 24,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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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만 년 정도 갈 텐데 방사능이.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사용후 해결료 처분의 일입니다. 뒤에서 그 얘기는 할 테니까.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그 핵발전 반대의 그 언론인 고이데 히로야키 씨는 핵발전을 뭐라고 하냐면은 화장실 없는 맨션 아파트. 이거 적어두세요. 이것만 해도 왜 핵발전을 하면 안 되는가를 우리 주변의 친지, 친구, 다 사촌, 할아버지한테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맨션 아파트 문이 좁잖아요. 살기도 좋고 쾌적하고 비싸고.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똥은 계속 화장실 없으니까 채워서 점점 똥이 차갈 텐데 이건 더럽고 냄새나고 밖에 안 되지만 방사능이 나온다면 방사능이 나오는 똥이 계속 탄다면 아직까지 사용을 해결료 폐기물의 처분 방식을 인류가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핵발전소는 계속 짓고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미리 질문을 드리자면 한국의 핵발전소가 몇 기죠? 아까 전 세계는 450기 정도라고 그랬는데 총장님도 모르시면 문제인데 24개. 네, 23개. 23개고 올해 뭐 신고리 3호기 이렇게 추가로 이제 개통 연계라 그래요. 해결료를 반응을 시킨 다음에 한전의 전력망이 물리는 걸 개통 편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두 기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발전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는 뭐냐면은 핵발전소 자체도 폐기물이거든요. 방사능을 내는. 폐기물을 방출하고 그 자체가 폐기물의 핵발전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죠. 가슴이 철렁한 일이에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다음에 근원적 위험성 방사능이 어떠냐 하면은 그 후쿠시마 사고 나고선 계속 뉴스에 나왔던 게 한국은 편서풍 때문에 그 안전지대다. 비가 처음 그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처음 나올 때 방에서도 그 방사능비 맞아도 되나요? 기자회견 했었죠. 그때 뉴스에서 편서풍 때문에 괜찮다 그랬는데 이게 체르노빌 사고 때의 그 세슘 농도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보면은 영국까지만 갔죠.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 그 독일 이쪽까지 다 분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대기 중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르노빌 사고가 비밀이었죠. 그래갖고 근데 노르웨이 기상청 이런 데서 딱 보니까 세슘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지? 어디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사실 그때 구소련의 국가 원수가 고르바초프였잖아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트 개방을 한 게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입니다. 더 이상 정보를 이렇게 다 비밀리에 두는 게 답이 아니다. 이런 안 되겠어. 개방을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때 그 독일하고 영국에서도 우유 이런 걸 다 리콜하고 그랬어요. 방사능 검출된다고 해갖고. 이 정도인데 이 지도를 딱 겹쳐보면은 일본이 여기 있으면 한반도가 여기쯤 있죠. 그 정도 크기죠. 이거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세슘 오염 지도인데 전국에 곳곳에 퍼져 있고 도쿄 이런 데서도 핫스팟이라고 이렇게 유독 이렇게 높게 이렇게 세슘 물질이 낙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국경이 없죠. 폐기물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경주에 거의 다 지어간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이죠. 이게 제일 처음에는 우리나라 핵 폐기물 처분을 안면도에서 한다고 했다가
위도, 예, 덕적도, 구럽도로 갔다가 이제 위도로, 부안 위도로 가려고 하다가 부안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렇게 반발을 하니까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3천억 더하기 알파를 주겠다. 제일 찬성이 높은 데서. 그래갖고 뭐 군산 이렇게 경합을 하다가 이제 경주로 갔었죠. 이때 막 그냥 현수막이 막 동네마다 걸렸는데, 저 군산 쪽에는 야, 이 핵폐기물 저 경상도 놈들한테 줄 거냐? 아니야, 이 처분량 3천억 더하기 알파를 경상도 놈 줄 수 있냐? 또 경주 쪽에서는 야, 저 전라도 저 홍어들한테 이거 3천억 줄래? 막 현수막에 걸렸다니까. 사실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고 망가뜨렸어요, 지역사회를.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이후 정부에서 지금 뭐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 모델을 가지고. 아무튼 근데 부안까지 얘기됐던 거는 고준희 중간 처분장하고 중저준위까지 같이 시도가 됐던 거고, 그게 힘드니까는 중저준위만 짓고 있는데, 이것도 안반이 너무 연약하고 지하수가 하루에 몇천 톤이 나오고 해서 과연 쓸 수 있을까? 근데 허가를 내줬어요. 얼마 전에 준공을 하라고. 아무튼 이 중저준인데, 아까 했던 사용후 해결료 플루토늄 반감기가 24,000년이 되는 것들을 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분한 방식은 반감기는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사능이 노출 안 되는 시설을 해갖고선 24,000 내지 10만 년 동안을 이제 가둬두는 게 유일한 처분 방식이에요. 그 뭐 재처리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시험까지 봐야 되면.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사용후 해결료를 처분하는 처분장이 세계적으로 지금 몇 곳이 운영되고 있다? 양동석 동지 나가기 전에 몇 곳? 사용후 해결료 처분장이 세계에 몇 곳이 운영되고 있다? 예. 10개? 예, 가세요. 빵개입니다. 예, 가동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웨덴하고 이쪽에서 독일 이런 쪽의 과학자들이 몇만 년 동안 지질이 변동이 없었던 안반을 500m 정도 뚫고선 거기에다 이제 사용후 해결료를 폐기 처분할 곳을 짓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 그거를 시작도 못했어요. 미국도 유카산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바위산을 후보지로 하다가 미국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을 처분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백지화하고 재검토하고. 그럼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냥 발전소 한 구석에 쌓아두거나 중간 처분장을 만들어서 그냥 임시로 쌓아두거나. 큰일 났죠. 한국은 그래서 사용후 해결료 처분 공론화위원회라는 거를 작년에 가동을 했는데 뭐 전혀 진전이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은 편서풍 얘기하지 마세요. 편서풍 중국에서 사고 나면 편서풍 타고 다 우리나라로 와요, 오히려. 중국에서 이미 13기가 운행 중이지만 27기를 건설 중이고 대부분 이제 이쪽 우리로 지금 서해안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국가 정상은 모여서 이런 거를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국내 23기가 운영되고 있죠. 대전하고 서울에도 조그마한 거 있죠. 아세요? 대전시당에서 요거 열심히 그때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전에 그 시험용 원자로가 있고요. 서울에 최초의 그 시험용 원자로가 공릉동에 있었어요. 노원구 공릉동. 그거를 이제 수명을 다한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할까 논의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산업화에 의미 있는 저거라 그래갖고. 아무튼 노원구의 아스팔트 방사능 그게 출처가 어디냐는데 폐건자재 폐기물을 건자재 시멘트나 철 이런 데 섞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국은 그러면은 핵발전소 단지가 4군데 있죠, 지금. 영광, 부산에 고리, 울산도 있죠. 울산에도 있는 거 아세요? 고리 발전소는 부산에 저기 출마하신 분 아시겠네요.
고리의 제일 동쪽 끝에 있어요. 근데 신고리 1, 2호기부터는 이름은 고리인데 실제로는 바로 경계를 넘어선 울산 울주군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그래서 울산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주시죠. 월성은. 사실 이 사이에 이제 울산에 다 걸쳐 있는 거죠. 걸어서도 하루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울지는 강원도 같지만은 강원도 바로 아래 경북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23기가 가동 중이고요. 짓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네 군데의 공통점은 뭐죠? 바닷가. 예. 왜 바닷가에 졌을까요? 물이 필요해서. 그렇죠. 물이 필요한 이유는 냉각수가 늘 필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열을 내는 것을 시키려면은 어마어마한 하루에 몇천 몇만 톤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물. 근데 바닷가가 아닌 곳은 강에다 짓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강에다 지은 데들이 많이 있죠. 고리 발전소도 처음에는 같이 후보지로 검토됐던 게 행주산성 근처였대요. 한강 쪽에. 한강 물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강에 핵발전소 짓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질 수 있다는 게 하면 되는데 일단 뭐 사고나 이런 반발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북한하고 가까운 거죠. 북한이 그 미사일 같은 걸로 쏘면은 너무 가깝다. 그래서 냉각수 때문에 바닷가에 짓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민 반발이 적기 때문이죠. 인구가 희박하고 민도가 낮다는 이유로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민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전기 만드는 공장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뭐 화력발전소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서 그런가 보다 했다는 거죠. 근데 보상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이고 지금도 그래서 새로 지금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부지 지정 고시한 한 데가 영덕하고 삼척 똑같습니다. 바닷가고 정부가 보기 민도가 낮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를 쓰는 곳과 가장 먼 곳에 핵발전소를 짓는 거죠. 많이 쓰는 곳과. 그러니까 대규모 송전탑이 필요하고 송전선로에 따른 갈등이 또 생기고. 이런 얘기는 이제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송전선로가 필요한데 한국의 전력 개통도예요. 2007년인데 이후에도 크게 변함이 없는데 변한 게 이 사이가 보라색이 이어졌어요. 보라색이 765kV입니다. 밀양에서 한참 그게 765kV죠. 처음에 발전을 하면 화력발전이든 핵발전이든 22만 kV. 22만 볼트. 22kV인데 이거를 먼 곳으로 보내려면은 그 수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765kV로 올린 다음에 3, 4, 5톤 765로 올린 다음에 다시 22로 낮추고 다시 이제 낮추고 해서 우리 집에는 220V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154, 345, 765 이렇게 되는데 154보다 765가 전기 수송량이 18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765를 쓰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 765kV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토 길이가 한 1000km 정도 돼야지 쓰는 규격인데 한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수출하려고 막 그냥 765 기술을 수출하려고 그걸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신고리에서 오는 거를 창녕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도 보세요. 765가 있는 데는 울진핵발전소, 그 다음에 이렇게 태안, 당진, 보령 이런 데서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영덕에 짓고 울진에 더 짓고 삼척에 짓고 만들겠죠. 밀양에서 그렇게 힘이 홍역을 치렀는데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송전선로 문제 때문이라도 핵발전은 힘들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핵발전이 왜 나쁘고 위험하고 문제가 되고 그런 얘기를 이제까지 한 거죠. 왜 나쁜지 알았죠, 이제? 알았고.
근데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화장실 없는 맨션 얘기까지도 좋아. 그러면은 얘기를 쭉 듣다가 보통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 그 말 맞고 알겠는데 근데 한국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분단돼 있어갖고 섬인데 응? 전력을 자립해야 되고 수출을 하고 경제 발전을 하는데 핵발전이 싼데 이거 안 하면 되겠어? 이상적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듣죠. 예,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일단은 한국의 전기가 그렇게 지금 간당간당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낮하고 밤이 이제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지금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력 수요고요. 이게 전력 공급량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게 낮아지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부분의 정전이 일어나면은 이게 충격이 커갖고 전국이 블랙아웃이라는 전체 정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비력이라는 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적정 예비율은 한 15%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는 막 한여름에 한여름도 아니었죠. 6월 달하고 9월 달에 막 그냥 부분 정전 나고 전력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늘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실은 한겨울하고 한여름 딱 일주일 정도만 이제 수요가 피크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피크를 기록하는 날도 낮 11시, 오후 2시 이때가 피크인 거고 이런 날도 새벽이 되면 전력 예비율이 40%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 전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피크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핵발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피크 기여도라는 게 없어요. 피크 때라고 핵발전을 더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원리가 핵 분열이기 때문에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은 임계가 계속 진행이 돼서 출력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은 한번 해결료를 넣어서 그 최대 정상 출력까지 가는데 하루 반 정도가 걸려요. 석탄 화력 발전은 반나절. LNG 가스 발전은 한두 시간이면 되죠. 가스레인지랑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핵발전은 출력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냥 한번 하면은 1년 반이든 2년이든 그 예방 정비 주기 때까지 계속 똑같은 발전을 하고 그래서 그 23개 핵발전을 예방 정비 주기를 이제 교대로 이제 배치를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LNG 발전 같은 것들이 채워주는데 그러면은 전기가 부족하면은 그 핵발전하고 석탄 화력을 기저 발전이라 그래요. 바닥을 쭉 깔아주는 발전이라고. 그러면은 전력이 부족하다고 핵발전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 피크 시간만 전기를 좀 덜 쓰게 하거나 아니면은 핵발전이나 이런 거 말고 LNG나 기업 회사 같으면 자체 발전기를 가동을 하면은 되는 거죠.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피크 시간대를 아예 해결을 하는 겁니다. 휴가를 늘리는 거죠. 너무 덥고 추울 때 뭐 일이 돼요. 공장하고 사무실이 일주일 정도 쉬면 돼요. 그냥 프랑스처럼 바캉스를 2달 정도 갔다 오게 하면 피크 시간이 없어질 거예요. 노동당이 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한국은 지금 핵발전 비중을 31%인데 이명박 정부 때 2030년까지 59%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영덕 3차까지 지정고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이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1차, 2차, 3차 때인데 핵발전 비중이에요. 근데 예상 다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도 김대중 정부 먼저죠. 계속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명박 정부는 뭐 아랍에미리트 수출까지 하고 막 그냥 한다고 더 난리를 친 거지만은 핵발전을 증설하는 기조는 이제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핵발전이 위험하고 반발은 많아도 국제적으로는 핵발전 원자로 르네상스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제일 큰 게 기후변화였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주된 이유가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에너지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 석탄 화력을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은 핵발전이 대안이다는 얘기를 이제 핵발전 업계에서 막 얘기를 했죠. 르네상스다. 근데 그 이유도 별로 안 늘어나고 있죠. 체르노빌 사고를 기점으로 핵발전 기수는 이 정체를 하고 있어요. 실선은 핵발전 설비 용량인데 이거는 새로 만들어지는 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지만 별로 안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폐쇄되는 것들이 생겨서 줄고 있죠. 그 르네상스라는 게 뻥이네 싶은 거죠. 그래갖고 이 핵발전 이거 세계 전력 에너지 전망하는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가 한국의 핵발전 기술 좋습니다. 좋은데 어디에 팔 건가요? 달나라에 팔 건가요? 이러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이런 중동 국가 같으면은 석유 고갈 이후에 보험 차원에서 핵발전을 몇 개를 이제 해두려고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핵발전을 짓는 데가 없어요. 한국, 일본, 후쿠시마 사고 전에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같은 아시아 나라하고 중동 일부 말고는 유럽에서는 핀란드 한 곳 짓고 있어요. 미국도 안 짓고 있죠. 다른 짓는 데도 없고 살 곳도 없는데 이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원자력 르네상스 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발전이 꼭 필요할까 해서 우라늄도 이제 세계적으로 한 80년 정도 이 가체량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이상 싼 게 아니죠.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더 싸집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 증가 추이를 보면은 풍력은 이렇게, 원자력은 태양광은 이렇게, 근데 원자력은 이제 정체고 전체 발전 현황이 세계에서 450개에서 나오는 전기보다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게 이미 커졌어요. 모르셨죠? 한국만 적어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 얘기. 이게 부안 때 저기고요. 안면도인가? 안면도 같네요. 예. 보면은 핵 발전소, 핵 폐기장 이런 것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던 데들입니다. 거의 뭐 바닷가를 다 근데 이게 과연 뭐 지질적으로 우수한 데일까요? 사람 반발이 적은 데를 찔러 보는 거예요. 찔러 보고 여기까지 오고 이러는 거죠. 여기 안 나오는데 삼척 같으면은 이미 한번 그 핵 폐기장을 막아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삼척 해수욕장 옆에 가면은 삼척 반핵 전승비가 서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여기 지정고실에서 삼척은 그래갖고 투쟁했던 어떤 경험이나 역량이 남아 있어갖고 당연히 주민투표 했잖아요. 정부는 인정 안 했지만. 그래갖고 압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 영덕도 지금 그래서 힘을 다시 내고 있는데 영덕도 막아냈었거든요, 한번. 근데 영덕은 막아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됐어요. 야, 여기서 뭐 3천억 더하기 알파면 니네가 그럼 책임질래. 그래갖고 그 사람들 슈퍼마켓 물건도 안 사주고 무슨 그 농협조합 이런 데서 다 쫓아내고 이래갖고서 완전히 반핵운동 역량이 망가졌다가 다시 복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에 영덕에서 서울에서 후쿠시마 반대 집회했지만 후쿠시마 반대 집회가 아니죠. 후쿠시마 집회를 했지만 영덕에서도 그때 행사를 했는데 가봤는데 그 전주에 영덕 군청 앞에 주민이 100명이 모여서 데모를 했대요. 이렇게 큰 규모가 처음이었대요.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영덕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핵의 모범 사례, 선구 사례로 독일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갖고 98년에 3인당 녹색당이 연립정부가 들어섰고 거기서 연립정부의 그 조건 자체가 녹색당에서 요구했던 탈핵을 3인당에서
받는 게 이제 연정의 조건이었어요. 그 연정이 들어서니까 당연히 이제 합의를 했죠. 그 전까지는 3인당도 핵발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대화를 위해서는. 입장을 바꾼 게 큰 변화인데, 그래갖고선 원자력 합의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연립 정부와 전력 업계 하고 이제 시민 쪽이 이제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그래갖고 뭐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각 원자로의 규정 수명을 32년으로 정하고 32년이 지난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를 간다. 그래갖고 이 독일에 있는 모든 핵발전소는 수명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얘는 잘 안 보이는데 몇 년부터 몇 년 되면은 이제 가동을 중단한다. 32년, 왜 32년으로 정했을까요? 되게 이렇게 청중들이 왜 32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왜 2022년 맞추려고 했을까요? 마찬가지인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32년에. 근데 그린피스나 이 녹색당에서는 당장 다 핵발전 퇴출하자. 그래도 된다는 거였고, 이 발전 업계에서는 수명 연장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재생에너지도 별로 그 보급이 안 돼 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50년 정도 하자. 대충 얘기를 한 거죠. 타협을 한 게 32년이에요. 타협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고리 1호기 같으면 원래 설계 수명이 30년이었고 UAE에 수출하고 있는 그 신고리 3호기 모델을 하고 있는 그거는 65년이거든요. 그럼 65년 동안 가동을 해도 되냐? 이거죠. 65년 동안 가동을 해봤자 폐기물만 65년 동안 더 만들어낼 텐데.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나씩 폐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기민당이 집권을 다시 했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 때 이거를 법을 바꿔서 10년 더 연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딱 터진 거예요. 몇십만 명이 나와서 데모를 한 거죠. 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때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르켈이 안 되겠다. 메르켈은 물리학 전공인가? 이런 쪽으로 좀 아는 총리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다시 복구할게. 2022년. 근데 이미 민심은 이제 돌아선 뒤라 바덴비르텐베르크라는 주에서 이제 최초로 거기가 저기 벤츠 공장이 있고 계속 기민당이 집권하던 텐데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지사 녹색당 출신이 주지사가 될 정도로. 그래서 독일은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갖고 독일은 지금 이렇게 쭉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 풍력은 몇 프로, 석탄화력은 몇 프로. 지금 빨간 이제 핵발전은 이제 2020년에 이제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푸르스름한 풍력이 이제 늘어나죠. 특히 해상 풍력이 많이 늘어나고 녹색 태양광. 심지어 나머지 이만큼 재생에너지로 나오는 거가 노란 게 태양광이네요. 재생에너지로 나오는 거가 이제 자기 수요보다 많아져서 2040년부터는 다른 나라에 수출을 전기를 지금도 부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이렇게 그 탈핵, 반핵 그 활동하는 활동가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그래도 국제 유가가 오르거나 뭐 기후변화 문제가 다시 이렇게 해서 핵발전을 다시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여론이 생겨서 독일이 다시 예전처럼 핵발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겠냐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 나이 절대 없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정책이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와 탈핵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회사, 노동자, 그걸 응원하는 정치인, 언론이 많아졌기 때문에 탈핵 세력이 산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세가 된다는 거죠. 프랑스 같으면 반대 얘기를 걸어왔거든요. 프랑스는 지금 전력 중에 핵발전이 8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란 게 핵발전이고요. 이게 수력, 빨간 게 화석연료, 잘 안 보이지만 바닥에 있는 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R&D 투자든 뭐든 간에
이거는 제로섬 관계입니다. 일로 가면 일로 가야 되고. 그래서 프랑스는 핵발전과 관련된 기술, 핵융합로 실험 기술, 그다음에 뭐 재처리 기술, 처분 기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른 나라에 팔려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주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처럼 프랑스가 거꾸로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힘이 들겠죠. 돈도 들고. 반면에 독일은 탈핵을 먼저 해서 그 핵발전소 해체하고 폐기물 여하튼 보관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또 그 기술을 팔 겁니다. 독일은 오히려 탈핵을 갖고 더 돈을 버는 그런 블루칩이죠, 그게. 그래서 아까 독일처럼 한국도 한번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냐면은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야, 핵발전 안 하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너네들 촛불 켜고 살자는 얘기냐는 흔히 듣는 얘기에 대해서 조분조분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뭐냐면은 핵발전이 그냥 한 덩어리고 하루아침에 없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한국은 30%, 설비로는 27, 8%, 그 전기 공급량으로 31%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핵발전이다. 근데 이 중에는 계속 한참 가동되는 설계 수명 30년, 40년 지나는 원전들이 있을 거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처럼 노후한 원전들이 있겠죠. 근데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왔는데 뭐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노후 원전에서 나오는 정도의 양이 될 수 있다. 그럼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도 되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전력이 계속 더 필요하니까는 새로 원전을 3차 경도 기원도 지어야 된다라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근데 전기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요 관리 효율화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만큼이 신규 원전에서 생산되는 분량이라고 한다면 이거 지어야 돼요? 안 지어도 된다. 오케이. 그럼 이것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과도기에선 대안적으로 이 정도로 가고 LNG 피크 시간에 그 대응이 쉽고 또 LNG는 열병합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도시에서 대도시 냉난방을 같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늘려서 그래서 LNG 자체는 당연히 비싸요. 석탄보다 훨씬 비싼데 잠깐 떼는 수단으로 하면 더 늘려도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점점 재생에너지가 이만큼 늘어나고 그럼 이것도 없앨 수 있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논리적으로는 오케이다. 다만 이거를 2030년까지 할 거냐, 40년까지 할 거냐, 50년까지 할 거냐. 그것만 남았죠. 근데 이러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력 소비도 너무 늘어나면 안 되고 재생에너지도 대폭 늘어나야 돼요. 근데 독일 같으면은 이 10년 동안 전력 소비가 별로 안 늘어났는데 재생에너지가 1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핵발전은 줄어들면서 폐기를 했습니다. 영국은 전기 소비는 별로 증가를 안 했는데 재생에너지가 미미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포기해서 계속으로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전 정책이지만 스페인 지금 굉장히 재생력이 많거든요. 태양도 좋고 해상 풍력도 많이 해요. 21%면 대단하죠. 이때보다 더 늘어났을 텐데. 근데 전기 소비가 57% 늘었어요. 그래서 당장 계속은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마찬가지로 별 변화가 없었죠. 한국 재생에너지 지금 1%, 2%밖에 안 되거든요. 전력 소비가 98년부터 2008년까지 얼마큼 늘었을까요? 거의 2배로 늘었어요. 이렇게 하면 탈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소비도 증가도 묻고 재생에너지도 훨씬 늘려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보면은 아까 그 그림 그래프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가동발전소를 적정 수명을 독일처럼 32년, 우리 30년으로 잡으면 2030년이 넘어가면은 30년 안 되는 게 5기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뭐 이거 하나 남겨둘 필요 있습니까? 폐쇄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피크 시간대만 잘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뭐 탈핵을 해도 상관이 없으면 해야죠. 일본은
한국이 23기라 그랬죠. 일본이 핵발전소가 54기거든요. 54기인데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 안전 점검하면서 세워갖고선 지금은 가동을 제로까지 갔었어요. 한 기도 가동을 안 했는데 한국보다 훨씬 더운 일본에서 뭐 블랙아웃이라든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었다든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네, 그냥 지내고 있는데 뭐냐 하면 피크 조절하고 석탄하고 LNG 덧대고 물론 에너지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났겠지만 핵발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54기가 가동되고 있는 일본도 그만큼 전력 소비를 줄이거나 분산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독일도 한국보다 햇볕도 위도가 높아서 햇볕도 적고 이런 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 그럼 거기 이제 해답이 있는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국민소득 10,000불, 20,000불 사이를 지나면 경제성 1인당 경제 성장 그 GDP가 늘어나도 전력 소비는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빼고. 미국은 미국 사람 사는 거 알죠? 미국 사람 사는 방식대로 하면 절대로 안 줄어들겠죠. 근데 한국은 지금 20,000불을 넘어서고 있죠. 정책을 어떻게 유도를 하냐에 따라서 전력이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90% 전기 소비가 는 거는 특히 산업 부분에서 많이 늘었어요. 가정에서 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은 보통 멀티탭을 쓰시고요. 뭐 형광등으로 바꾸고 더 좋은 건 LED로 바꾸시고요. 뭐 내복을 입으시고요. 다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가정 남자 주부, 여자 주부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는 이거는 기만이고 더 전기를 많이 쓰는 건 55%는 산업용이거든요. 가정은 이제 25%밖에 안 되고. 산업에서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가정에서 얼마나 늘었겠다. 가정은 또 전기요금 누진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 늘리질 않습니다. 뭐 이건희 집 이런 데서 막 전기요금이 얼마? 100만 원인가 얼마 나왔는데 그런 집은 왜 그랬을까? 집에서 대마초를 키우나? 그렇게 키우는 데 있어요. 그래갖고 밀폐된 곳에 대신 공기랑 조명 이런 거를 실내 온실하기 위해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데가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나갈 수도 있겠군요. 삼성이 걸어준다면 우리야 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가정용은 그렇고 산업용은 그동안 용광로, 제철소 용광로를 전기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냉난방, 공조, 건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를 쓰는 걸로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산업의 전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두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10년 전부터 그러지 못하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든지 전체 그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인다든지 했으면은 벌써 이렇게 갔겠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서울이 문제다. 서울은 전력 자금률이 1.9%.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원전 하나 줄이기 하면서 발전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쑥쑥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재생에너지가 한국은 요만큼이라는 것이고요. 중앙 집중형, 그러니까 먼 데서 크게 발전을 해서 한전이 독점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곳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민주적이고 에너지 협동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한국이 얼마 될 거냐. 이 빨간 게 제일 바람이 센 곳이거든요. 답 나왔네. 백두대간을 따라서 풍력 발전기로 확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겠습니까? 환경 파괴가 되겠죠. 게다가 전기를 많이 쓰는 곳과 여전히 멀죠. 그래서 근데 풍력이라는 거는 무조건 센 바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초속 4에서 9m 정도가 꾸준히 불어주기 좋은데 물론 그 대관령에도 풍력이 있고 그런데 태기산에도 있고 근데 이런 노란색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나오는 풍력은 1메가, 2메가와트짜리는 이제 날개 블레이드 폭이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상에서 100m 이상 올라가면은 해상 쪽 바람이 훨씬 고르고 좋아요. 환경 파괴도 적고. 그래갖고 풍력의 최적지는
요 신안, 군산 요쪽입니다. 그 요쪽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하면은 이 수도권 전기를 상당히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 계획에는 있긴 한데 팀이 거죠, 이게.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고. 근데 풍력은 도심에서 아주 소규모 풍력 말고는 이런 해상 풍력을 해야지 육상에서 하면은 계속 그 환경 파괴 또 송전탑 시비가 똑같이 재생에너지도 대규모로 하면 똑같이 송전솔로가 필요한 거예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태양광은 지금 이쪽 무안 뭐 이쪽 그 고흥 이런 쪽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태양광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서울은 별로 안 좋죠. 저기 오염 저기 뭐야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도 베를린보단 좋아요. 예,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만약에 태양광을 곳곳에 설치한다고 한다면 태양광 발전이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죠? 몇 시쯤? 10시, 11시? 예. 전력 피크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기여도가 있겠죠. 그래갖고선 전체 전력 생산량은 안 많을지라도 서울에서 거기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 그만큼 피크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기 뭐야 그 미국의 어떤 그 에너지 전문가는 한국에 여러 번 온 사람인데 그 서울의 지붕 햇볕 안 가리는 지금 지붕만 다 활용해도 서울 전력의 25% 정도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을 뽑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고리 1호기는 총 전력 소비량의 1.2%. 그러니까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는 고리 1호기 당장 없애도 괜찮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그 핵마피아 이런 저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장도 하고 있고 한전 한수원 사장을 다 거치고 또 그 산업부 이런 관리로 들어가고 갔다가 언론으로 갔다가 이러고 갔다 이 사람이 돌고 그다음에 그 서울공고 여기서도 이제 이쪽에 그 실무직으로 채용되고 이런 사람들이 짬짬이로 연구 용역하고 하청 사업 받고 그 비리도 스스로 감추고 그래갖고 고리에서 그 저기 비상 전원 상실됐던 거 그거가 어떻게 밝혀졌는지 아시나요? 그 해운대 의원이었나요? 부산시의원이었나 보다. 기장 군의원이 술자리에서 우연히 뒷자리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발전기가 나가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 뭐야? 하고서 조사를 해서 밝혀졌다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원자력 문화재단 여기서 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우리 전기료에서 1% 이걸 갖고서 이제 원자력 홍보를 하고 원자력 홍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생들 데리고 이제 견학, 글짓기 대회, 웅변 사생 대회, 그 다음에 이 찬핵 주부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로 이제 가서 딱 기분 좋다고 이제 뭐 가방 한 꾸러미 선물 주고. 예. 우리 전기요금을 떼어갖고 이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우리는 저기 계속 당에서는 원자력 문화재단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재단으로 바꾸든지 왜 우리 전기를 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방적 홍보에 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친절한 요점 정리. 시험 못 보겠다. 100만 분의 1 사고 확률 주장은 허구성. 예, 상기되시죠? 피해는 보편적이다. 그 다음에 이 계급과 불평등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 아까 그 밀양 얘기는 뭐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만 또 하나 하청 노동자들. 그 일본에는 실제로 야쿠자가 개입이 됩니다. 이게 하청이 7차, 9차 하청까지 가고 한국은 한 3차 정도, KPS부터 이제 그 주변의 간단한 청소 정비 정도. 근데 여기는 7차, 9차 뭐 이렇게 건설회사 뭐 이런 정비회사들인데 그래갖고선 임금을 거의 뭐 4분의 1 정도로 띄어먹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떠냐면은 특히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이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피폭 한도가 되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하고. 그래갖고 신용 불량자나 노숙자 이런 사람들한테 야쿠자 조직이 가서 당신 일 필요하지? 차에 타. 어딘지도 모르고 가갖고서 갔더니 원자력 발전소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이 피폭 선량계 이렇게
리본식도 있고 이런 게이지식도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지급을 안 하거나 일부러 납판으로 이거 덮어갖고 설량이 적게 나오게 작업 반장들이. 근데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피폭 한도 높으면은 당신 돈 필요한데 더 일을 못 하지 않냐. 감추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인간 착취의 현장인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야쿠자인 줄 알았냐. 그러니까는 이 회사에 있던 사람이 아 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이 옆에 비슷한 일하는 옆에 회사로 옮기려고 면접을 갔더니 어디서 일하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회사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거기라고 우리가 받으면 안 돼. 야쿠자 조직이란 그래서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민주주의 문제 얘기를 해야겠죠. 이건 부안 때였고요. 참여정부에서 사실 문재인 그 비서실장 민정수석할 때였죠. 일본에서 25년 동안인가 핵 발전소 저지 투쟁을 했던 이와이시마라는 조그마한 섬. 결국 막아냈어요, 여기는. 똑같은 꼴이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아까 그 화장실 없는 맨션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러시아의 툼스크라는 데인데, 재처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재처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번 핵연료를 태워서 폐기물이 사용 핵연료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깝고 폐기물 양이 많으니까 한 번 더 태워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혼합 농축한 연료를 만드는 게 재처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플루서멀이라고 좀 그 구조를 바꾼 핵발전소에서 그걸 태우게 됩니다. 근데 그게 더 위험하죠. 열이 많이 나오고. 그 후쿠시마 사고도 그래서 뭐 3호기인가 뭐가 플루서멀이었어요. 근데 재처리를 하면은 그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은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방사능 물질이 낮아진 거를 툼스크에서 그냥 노천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여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을 핀란드에서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 이 다큐멘터리 맨 끝을 보면 핵의 봉인이라고 이런 게 나와요. 과학자들이 이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을 다 만들어서 핵연료를 넣었다 치고 여기다 뭔가 붙여야 돼. 위험, 뭐뭐뭐니까 접근 금지. 어느 나라 말로 뭐라고 써야 되나? 10만 년 정도 이게 가야 되는데. 영어가 몇 년 된 언어죠? 현대 영어가? 몇천 년이 안 됐죠. 문자가 더욱 그렇죠. 자랑스러운 한글도 현생 인류 자체가 몇만 년이 안 됐어요. 생기니까. 언어가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어떤 재질로 간판을 만들어 붙여야지 2만 년 내지 10만 년의 풍화를 견딜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죠. 그래도 남는 건 그럼 후세에게 계속 이 위험한 핵폐기장을 너에게 물려주노니 앞으로 10만 년 동안 잘 관리 감독을 하거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국가부도 사태나 전쟁이 안 나야지 그나마 그것도 가능한 거죠. 테러가 안 나든지.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런 논쟁을 하고 있대요. 대안은 그나마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건축 구조물 피라미드같이 크게 만들어서 위험하다고 하면 해골 바가지를 그려놓고 뭘 하든 위험하다는 걸 하고선 계속 이거를 10만 년 동안 유지시키자. 이게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다 알고 의미 없다. 지표면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후대의 인류나 외계 생명체 고고학자가 혹여 지구에 도착하더라도 여기에 설마 뭐가 있진 않겠지라고 모르고 넘어가게 하자. 근데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그래갖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저기 저명한 그 노 사학자가 이 핵발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 지평을 넘어선 것을 끌고 온 것이다. 거기에서 겸손함과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천주교에서 한국에서 그 탈핵 운동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창조 원리에 위배됐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안쪽에 원자를 인위적으로 쪼개서 지구상에 없던 방사능과 핵폐기물을 만든 것 자체가 창조 원리가 아니다.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핵폐기물의 처리는 토목공학 또는 원자의 공학의 문제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인문학 내지는 문명론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성의 문제까지 이제 있습니다. 이미 값싸지가 않아요. 건설 단가 자체가 다른 발전원보다 핵발전이 비싸졌어요. 의외죠. 자꾸 안전기준이 높아지는 게 커요. 비상 디젤 발전기를 한 개 놓던 걸 두 개 놔야 되고 그 경보 시스템을 이렇게 했던 거를 2중, 3중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쓰나미 방벽을 더 높여야 되고 이미 건설 비용 자체가 비싸고 게다가 우라늄이 당장 싸다고 하지만 그 재생에너지도 점점 단가가 낮아지고 있고 게다가 폐기물 처리 비용 아직 계산이 안 된 거죠. 그다음에 핵발전소 자체 해체 비용 한국전력에서는 우리나라 핵발전소 한 기의 해체 비용 5천억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8천억 내지 1조 해봐야 아는 건데 그게 무서운 것도 있어요. 정말 고리 1호기를 해체를 시작하면은 비용이 얼마 들 거라는 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 거면은 새로 지으면 더 큰일 나겠네 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안도 안 됩니다. 핵발전 자체는 임계 반응 동안 온실가스가 안 나오죠. 그렇지만 우라늄을 캐고 정연하고 운송하고 농축하고 핵발전소를 짓고 이건 다 트럭이 하는 일이고 중장비가 하는 일이고 공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고 다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핵발전으로 전 세계의 화력발전의 그 전력 생산을 충당하려면 일주일 내지 열흘마다 핵발전소를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되겠어요? 지금 가동된 게 450기인데? 그 자체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기에너지 수요 증가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향상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미 당 정책으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탈핵운동의 최근 쟁점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이 있고요. 월성 1호기를 억지로 연장을 했죠. 신규 핵발전소와 에너지 믹스 문제가 있죠. 그래갖고 실제로 얼만큼 수요가 늘어날 거냐, 그다음 얼만큼 재생에너지를 넣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한국도 전력 수요가 이제 전력 수요 증가의 피크가 들어섰다고 작년부터 리포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 변수가 큰데 중국이 9% 8% 성장에서 7% 성장으로 떨어지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성장이지만 중국 자체의 증가세가 꺾였고 중국 자체가 에너지 효율을 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서 중국 수출이 둔화되면서 한국도 이제 산업 쪽에 특히 에너지 수요가 안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매년 전력 수요가 2% 3% 늘어날 것으로 가정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의 그걸 다 핵발전으로 충당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전력산업계랑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는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뭐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니 이런 데서는 다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고압 송전솔로 분쟁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폐기물 처분 문제가 있고요. 안전과 인권의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잠깐 언급을 할게요.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핵발전소 위험하고 가까이 하기 싫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미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표속 동지 일본 갔다 오면 방사능 온다고 그렇게 구박하시면 안 돼요. 후쿠시마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몇십만 명이 피난을 갔다가 지금도 못 돌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은 뭐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 돌아가시는데 특히 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람들이나 아이들 같으면은 근데 거기서 후쿠시마에서 피난 왔다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게 숙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 고이대 히로야키 선생 얘기를 했는데 후쿠시마가 농업 산물하고 그 수산물이 굉장히 유명한 도호쿠 지방의 핵심인데 그래서 그 소를 키우던 그러니까 질 좋은 소를 키우던 농민 중에는 아주 그 소를 출하를 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방사능이 검출돼 좌절해서 목을 맨 그런 사람들도 있고 고이대 히로유키 선생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산물 농산물을 표시를 붙이자 65세 이상 사람들이 사서 먹어주는 운동을 하자.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방광기 내지는 뭐 이렇게 그 잠복기를 생각을 하면 65세 이상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거는 나쁜 놈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나쁜 놈들 더 나쁜 짓을 못하게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작년에 그래갖고 한국의 어떤 생협에서 후쿠시마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후쿠시마 사람들 중에 뭘 하냐면은 그나마 이제 먹지 않는 목화를 거기서 재배해서 목화 솜으로 조그만한 예쁜 인형을 만들어서 후쿠시마 사람들이 이렇게 제기를 하려고 있고 그 도움을 주세요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후쿠시마산 이런 생산물 공예품을 갖고 온다고 하니까는 막 게시판에 야 저거 책임질 수 생협이 왜 그런 짓 하냐 막 이렇게 해갖고선 굉장히 상처받고 막 그랬는데 같이 살려고 더불어 살려고 만든 생협이 이래서 되겠냐 이런 반성도 있고 그랬죠. 한국도 지금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우리는 이제 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술적 문제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한 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핵마피아 카르텔 문제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탈핵 운동에도 여러 쟁점들이 있죠. 할 일은 많은데 아무튼 계속 질문에 답변도 없으시고 좀 실망했어요. 중앙당 당직자. 네, 앞으로 이 자료는 뭐 늘 공개된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어떤 자료나 그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